네, 이번 시간은 AI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I의 교육적 활용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교수자의 생산성 증대. 어떤 교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자동화를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한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 분야는 학습자의 어떤 학습 효과와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AI도 활용해서 주로 이제 맞춤형 학습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에 디지털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컨텐츠 개발의 어떤 생산성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AI가 이제 교육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캐스트라는 회사인데요. 라이트란 캐스트 회사에서 1년 동안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즉 생성형 AI가 많이 등장하는 직무, 채용 공고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언급한 채용 공고의 개수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한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이제 IT 쪽 인력들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익숙한 부분 이제 3위에 뜨잖아요. 그죠? 3위가 누구죠? 저희 같은 이제 교수자들, 교육과정 개발자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개발자가 3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교육적으로 생성형 AI를 잘 못 쓰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안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용을 할 때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채용 공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육적인 영역에서 교육과정 개발자라는 역할은 상당히 생성형 AI를 많이 써야 되는 직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교수 설계나 실제 실행하고 평가를 할 때 에디 모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교육 과정 과정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평가하는 이렇게 5단계 이제 에디 모형, 그러니까 교수 설계 기본 모형이라 얘기를 하죠. 이 전 영역에서 과연 어떻게 쓰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일단 전 영역에 있어서 AI가 상당히 많이 교수자들의 생산성 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을 보시면 분석 단계에서는 일단 학습자 및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은 AI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페르소나를 생성한다든지 학습자를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추천 AI 디지털 툴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미나이 GPT 너무나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여기에 이제 클로드라는 부분 대표적인 LML 방식들이 환경 분석이라든지 페르소나 생성, 학습자 리서치 등등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라든지 아니면 강의 내용 요약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인터뷰를 기록하고 요약할 때 뭐 티로라든지 네이버 클로버 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시각화 부분에서는 젠스파크 부분 그리고 일단 제미나이나 GPT 클로드가 상당히 좀 할루시네이션 약간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출처 기반으로 좀 자료를 뽑아낼 때 이럴 때는 이제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하겠죠. 두 번째는 디자인 쪽인데요. 디자인 쪽에서는 학습자의 어떤 스킬 도축이라든지 갭 분석, 그다음에 교수 전략 계획 설계,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교육 과정 설계를 도와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 전략 및 루브릭을 설계할 때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마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란 그 이제 GPT 안에 있는 GPTS라는 그 부분인데요. GPTS 내 이제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가 상당히 좀 유용해서 제가 가져왔고 학습자 스킬 도출 및 갭 분석도 그 GPTS 안에 스킬즈 GP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쓰면 상당히 유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전략 및 루브릭 설계 같은 경우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 GPT 이런 것들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일단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설계 부분을 되게 잘하는 GPT를 약간 커스텀한 부분인데요. 얘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정 설계할 때는 저도 그 AI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가장 좀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GPT 안에 여기 GPT 탐색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GPT 탐색 안에 여기다가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를 치시면 여기 이제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라는 이 친구가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HR 담당자의 디지털 스킬 향상 과정을 준비하려고 해 14시간짜리 이틀짜리 교육 과정을 설계해 줄래라고 하면 이제 설계를 쭉 해주는데 뭐 전반적인 뭐 GPT보다 훨씬 낫고요. 그냥 이 GPT 자체를
이 훈련을 따로 시키는 겁니다. 교육학적인 방식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긴 한데 일단 유료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를 쓰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쭉 설계됐죠. 시간표대로 쭉 설계하고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 그 과정 설계가 요 뒤쪽에 이제 화면들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갈 건데요. 여기 실습 교육 과정이 별로 없어서 실습 교육 과정을 뭐 5시간짜리 한 조금 더 보완해서 설계해 주려고 하면 쭉 설계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LML들 즉 GPT라든지 제미나이 많이 쓰실 수 있는데 교수 설계에 되게 특화된 애가 바로 이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다. 이 친구를 쓰면 상당히 설계를 정말 잘하네. 그리고 교육학적인 용어들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 교육 과정의 평가, 루브릭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좀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인데요. 뭐 비디오 생성 같은 거 요즘 정말 잘해주죠. 그리고 학습 자료라든지 교환 생성, 그리고 퀴즈 출제나 학습 정리 이런 분야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미나이, GPT, 클로드 모두 다 잘 쓰이는 분야고요. 학습 자료 및 교환 작성 같은 경우는 뭐 캔바라든지 감마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트북 LM 상당히 잘 만들어주죠.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 자체도 어떤 교육 그 리서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팟캐스트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생성할 수 있는 또 기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강사 기반의 교육들은 플루닛 스튜디오나 신테시아 이런 툴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영상 기반의 컨텐츠를 만든다 하면 최근에 또 핫한 블루라는 이 키워드 그 플랫폼들을 쓰면 또 보다 잘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어떤 학습자와 같이 챗봇을 만든다든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생성한다든지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 아니면 학습 몰입 및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습용 게임의 생성 이런 것들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단 뭐 학습자 대상의 챗봇 같은 경우는 GPT에서 GPTS라는 기능을 챗봇을 만들 수 있겠죠. 노트북 LM 같은 경우도 좀 만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나 GPT, 클로드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 몰입 및 상호작용의 활용은 뭐 패들렛 너무 많이 쓰시죠. 패들렛이라든지 퀴즈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카웃이라든지 멘티미터 이렇게 이런 학습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할 때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뭐 패들렛, 퀴즈엔, 뭐 카웃 아니면 멘티미터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학습용 게임도 최근에 바이브 코딩이나 나와서 클로드라든지 커서 이런 친구들 상당히 그 코딩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학습자들과 함께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OX 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 게임을 탄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바이브 코딩을 활용할 수 있죠. 최근에 AI 스튜디오 같은 구글에서 나온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 자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 쓰면서 실제 과거에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던 뭐 HTML 파일, 그러니까 게임 같은 파일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은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스킬 향상도의 측정 분석 그리고 어떤 환류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의견을 물어보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에서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GPT, 클로드가 학습자 데이터 분석들 기본적인 툴들이고요. 학습자 데이터의 어떤 분석의 시각화 부분은 젠스파크가 지금 현재는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적인 데이터, 어떤 뭐 SNS의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본다라고 할 때는 그록이라는 친구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스킬 양성도 측정에는 스킬즈 GPT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학습자의 역량이나 스킬에 대한 어떤 모델링 이런 것들은 아까 러닝 앤 디벨롭먼트 어드바이저와 마찬가지로 스킬즈 GPT가 상당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 학습자, 우리 교수자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에디 모형,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이 생성형 AI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 각각의 영역의 리서치, 스킬 분석, 교환 제작, 영상 제작까지 저희가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나열해서 이 툴들을 한 20가지 정도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에서 좀 적합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선택해서 쓰시면 좋고요. 아마도 비용적인 부담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저도 비용 부담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GPT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제미나이 클로드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요 나머지 툴들은
실제 그 업무가 있을 때만 잠깐 한 달 정도만 쓴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하는 식으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맞춤형 학습인데요.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학습 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학습인데 제가 맞춤형 학습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1926년도에 미국 공군 조종석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설계됐냐면 그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 사이즈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에 맞는 공군 조종석을 설계하는 게 이 당시의 설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24년이 지나고 1950년이 되니까 공군 조종사들이 상당히 조종석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조종석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는 다시 오도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4,000명의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라. 뭐 엄지 길이, 가랑이 높이, 눈귀 간격 등등이요. 140여 가지를 다 측정하라고 내려갑니다. 140여 가지를 다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해봤더니 한 24년 전과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군 조종석을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스라는 통계학자가 나와서 이 연구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즉,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과 가장 연관이 있는 10가지만 뽑아내요. 그러니까 140여 가지 측정 지수 중에서 10가지만 뽑아내요. 조종석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들만. 그리고 여기에 평균값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치라는 걸 구합니다. 평균치라는 걸 구하고 평균치를 10가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4,000명을 다 대입해봐요. 10가지 평균에 모두 들어가는 사람, 평균치에 모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결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0명이었죠. 이번에는 키, 가슴둘레, 팔 길이 가장 공군 조종과 가장 연관 있는 딱 3가지만 해봐요. 3가지만 해봤더니 이번에는 140명 정도밖에 또 안 됐어요. 이번에도요. 다니엘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 인간의 관점을 취하는데 이건 함정이다. 왜냐하면 평균적 조종사를 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신체 지수의 극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교육이랑 닮아 있습니다. 표준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다 똑같은 곳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만족할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 공군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부정하고 다니엘스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도가 내려가죠. 어떻게 내려가냐면 공군 조종석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라 라고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던 이렇게 의자 끄는 거 있잖아요. 의자 조종하는 거. 이것도 이때 나온 거고요. 헬멧 끈 조절하는 것도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맞춤형 공군 조종석이 이런 다양한 10가지 정도의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10가지 정도의 기능을 통해서 맞춤형 공군 조종석 설계가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교육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벤자민 블룸이 아까 너무나 많은 그 업적을 남기셨는데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매스터리 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즉 완전 학습이라는 방식인데요. 본인이 이제 완전 학습 방식이라는 방식을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번 그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완전 학습 설계 방식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클래스를 3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클래스의 성취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클래스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개발한 완전 학습 설계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치를 놓기 위해서 1:1 과외를 붙여줘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 학습 방식이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좀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나 월등히 높은 게 있었는데 바로 1:1 과외였습니다. 이 연구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50명인 강의장에서 강의식 수업을 해가지고 98점인 학생을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1:1 과외를 붙여주면요. 이 연구에 따르면 1:1 과외를 붙여주면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강의식 수업보다 1:1 과외가 어떻다? 50배가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던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일단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또한 뭐죠? 표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거죠. 과외 선생님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의 질을 공통적으로 올려주고 가격을 다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맞춤형 학습에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 인공지능이죠. 제가 한번 요만한 로봇들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가르쳐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은 바이오 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해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나만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요. 학습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푸는 거 멈춰봐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학습 코칭이 가능하고요. 피로가 쌓였어요. 5분 정도 쉬었다 해요. 쉬기 전에 9구단 8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줘요.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로봇들을. 물론 아직까지 좀 먼 미래에 구현되는 로봇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조지아 공대의 너무나 유명한 사례인데 조지아 공대의 질 왓슨이라는 사례입니다. 즉 IBM의 왓슨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조지아 공대에서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조교 역할을 한번 시켜봤어요. 실제 역할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과제에 대한 첨삭, 쪽지 시험 제출 등등 일반적인 조교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한테는 이 질 왓슨이 그 인공지능을 숨겼어요. 숨긴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인공지능을 딱 발표했더니 학생들이 다 모두 깜짝 놀랐던 사건입니다. 비속어도 섞어 쓰고 정확한 답변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조교였대요. 그리고 조지아 공대에서는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앞으로 이 질 왓슨의 역할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현재 질 왓슨이 미국의 조지아 공대 온라인 수업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의 질의응답 이거의 60%를 혼자서 지금 답변하고 있대요. 인공지능 아무래도 데이터를 먹고 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역할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많이 쓰는 분야가 바로 이 데이터 인사이트인데요. 데이터 인사이트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시보드만 좀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가 어떤 한 기업체의 이 대시보드 사례입니다. 실제 학습들에 대해서 이번 달 진행 중인 교육의 인원 및 예상 비용 서머리, 교육 신청 인원 및 신청 금액, 수료 등의 월별 정보 그래프, 임직원이 많이 듣는 분류와 분류의 과정 표시, 현재 학습 중인 임직원의 진도 현황, 직급 직무 직책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 확인, 연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 접속 시간 확인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아마 대시보드 기능도 여러 가지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 기능이 학습자에게도 인사이트를 주지만 교수자에게도 전반적인 교육 관리라든지 교육 기획, 교육 계획에 있어서 많이 인사이트를 주면서 실질적 교수 설계라든지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지금 연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이라든지 접속 시간들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닝을 듣는데 이러닝의 좀 진도가 낮아. 그래서 약간 동료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실제 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동료 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동료 메일이나 문자를. 네. 퇴근 시간 전에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수 설계라든지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대시보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또 AI가 많이 쓰입니다. 실제 우리 인터넷 트래픽의 82%는 영상이래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영상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쇼츠 같은 경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량의 대부분 82%가 비디오래요. 근데 실제 어떤 그 실무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실무에서 쓸 때는 실제 문서가 거의 한 70% 넘는다는 거죠. 이런 원인이 뭐냐고 좀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비디오가 영상을 보는 게 실제 듣는 것보다 4배가 더 효과적이잖아요. 4배가 더 효과적인 거 이게 교육학적으로 일단 듣는 것보다는 4배.
그리고 읽는 것보다는 2배가 더 효과적인 게 영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교육학적으로 효과적인 건 아는데 이게 어떻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제작하는데 노고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인 측면에서 그럼 이 정도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냥 PDF로 만들자, 파워포인트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항상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중간 지점을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2마리 토끼를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AI 비디오를 활용하면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텍스트를 비디오로, 그러니까 신테시아라는 기능인데 텍스트를 넣어주면 비디오로 그냥 나와버리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나와버리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영상, 간단한 영상 레코딩 부분도 제가 이라든지 저기 뭐 되게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냥 편집해주는 기능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비디오 어시스턴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약간 자연어로 그냥 편집을 하는 기능이에요. 영상 편집이 어려운 게 상당히 막 이걸 맞춰야 되고 또 타임라인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분 10초에서 1분 20초까지 영상 끊어줘. 끊어줍니다. 그리고 1분 20초에서 1분 30초까지 A, B, C, D라는 자막을 아래 화면에 넣어주면 아래 화면에 넣어주는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디오 어떤 그 영상 제작의 툴 방식이 상당히 AI를 통해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손쉽게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앞으로는 되게 영상을 되게, 지금 현재도 그렇죠. 지금 현재도 좀 정말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또한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과거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어려웠던 컨텐츠들도 AI를 통해서 쉽게 만드는 방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롤플레잉 컨텐츠 개발인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강사 매뉴얼 같은 거를 아니죠. 고객 상담 매뉴얼을 여기다 넣어요. 코세라의 그 러닝 빌더라는 툴인데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해요. 30대 중반의 까칠한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 여성과 계속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객 상담적인 걸로 대화를 해서 이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옆에 이렇게 피드백이 뜨는데요. 피드백이 뜨는데 이게 계속 코칭을 해줘요. 지금 이 단어는 되게 적절했습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좀 다른 단어로 돌려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객의 기분이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계속 코칭이 뜨면서 실제 실습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이제 시뮬레이션 컨텐츠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컨텐츠가 50명이면 50명 다 똑같은 컨텐츠를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컨텐츠를 달리 보는 컨텐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이 어려워서 그동안 못 만들었는데 시뮬레이션 컨텐츠 자체를 이제 가상현실의 인물을 통해서 쉽게 만드는 방식이 점점 더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AI를 쓸 때 AI를 뭐 컨텐츠 쓸 때도 마찬가지고 AI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게 블룸의 텍소노미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기억하고 이해하는 부분, 즉 강의식 수업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컨텐츠를 만들고 해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 있고요. 2번째는 이 적용 분석 평가 창조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컨텐츠라든지 롤플레잉 컨텐츠 이런 것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자로서 실제 컨텐츠 개발이나 교육적인 활용을 봤을 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학습자한테 못했던 부분 학습 효과를 위해서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AI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AI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수자의 생산성 증대, 즉 에디 모형 전반적으로 쓰인다는 거고 2번째는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죠. 3번째는 데이터 인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개발 쪽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